네, 이제 둘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인간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담자의 인간적인 특성을 우리 교재에서는 자기인식과 이해, 그리고 심리적인 건강, 다문화적 이해와 감수성, 그리고 개방성, 객관성, 유능성, 신뢰성, 그리고 대인 매력, 이렇게 이제 8가지를 우리 교재에서는 상담자가 가져야 될 인간적 특성이다 라고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그 상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우리 상담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4가지를 우리가 그 첫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자의 인간적인 특성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담자는 어쨌든 그 내담자의 마음, 문제를 가지고 온 이 내담자의 마음과 뭐 행동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이끌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그 상담자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특성들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 이제 자기 인식과 이해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상담자도 한 인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상담자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첫 번째로 자기 인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앞 시간에 했는 말과 같이 우리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인식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우선에 자신의 욕구라든가 자신의 그런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내담자에게 보였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그 말을 내가 내담자에게 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내담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과 자기에 대한 이해, 이게 굉장히 상담자에게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도덕적인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8페이지예요. 도덕적 가치관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내담자에 대해서 비판의 욕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매력적인 만약에 이성 내담자에게는 호감을 얻고 싶은 욕구가 발동할 때도 있고요.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상담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사와 학생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거는 상담자로서 내가 만나는 거죠. 내담자를. 학생은 그리고 내담자로 온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이런 지금 학생을 통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커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흥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뭐 좀 색다른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명한 상담자거나 유능한 상담자들도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이렇게 깊은 좌절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상담자들도 이제 이런 자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깊은 좌절을 했거나 아니면 실패를 경험했거나 이런 경우에 상담자가 되는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내가 가졌던 이런 여러 가지 상처나 아니면 그런 뭐 실패의 경험이라든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걸 극복하고 그래서 내담자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담자로서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에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문제 해결도 되지도 않는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더 이제 그 상담자로서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극복했더라도 또 그게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39페이지 우리 책에서도 보면요.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가 눈물을 흘리거나 의기소침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적 표현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어떤 특정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잘 인식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만약에 상담자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감정 반응을 좀 못 견뎌서 무조건 이제 뭐 자제시키거나 아 괜찮으니까 울지 마세요라든가 아니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내담자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내담자는 이게 불편해가지고 아니 상담자가 오히려 불편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다른 데 돌린다거나 상담자가 보통은 이 유능한 상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막 내담자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왜 우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울고 있는 변어적인 거잖아요. 말로 하지 않지만은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왜 울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탐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는 게 막 불편한 거예요. 나는 우는 사람 보면 불편해.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막 너무 많이 우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눈물이 많아가지고 눈물이 많아서 어릴 때 막 이렇게 운다고 더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눈물을 참을 수 없을 때 쓸데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제 자신을 되게 자책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우는 걸로 막 이렇게 혼나고 너무 많이 우는 걸 혼나고 해서 만약에 내 남자가 막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아, 이 사람 나랑 비슷하게 막 잘 우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휴지를 뽑아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뭐 이런 보통 이제 상담자라면 그렇게 하는데 아 되게 잘 우시네요. 저랑 비슷하게 그렇게 우시면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뭐 오히려 되게 연약해 보여가지고 약해 보여가지고 자기한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훈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겪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죠. 상담자가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는데 주제를 돌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부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아니 괜찮은 거는 뭐 내담자가 괜찮아야 되는 거지. 상담자 자기가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저도 항상 이제 내담자들이 많이 울거든요. 우는 내담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상주에 그 상담을 잠깐 갔었는데 내담자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 제가 갑자기 제 속으로 이분도 되게 눈물이 많으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많아서 우는 거는 뭡니까? 나의 경험인 거예요. 상담자의 경험인데 그걸 바로 제가 알아차렸거든요. 또 이런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뭡니까? 눈물이 많아서 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겪고 있는 뭐 우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들어봐야 되거든요. 왜 우는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먼저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기 인식이라든가 자기 이해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담자가 부모에 대해서 분노해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상담자는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가 생각나서 내담자에게 도리어 분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뭔가요? 이것도 상담자는 상담자가 이제 지금 자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우리 애가 만약에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노 조절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럴 때 내담자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이제 부모님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상담자가 자기 경험을 이제 거기에 해서 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나올 텐데 나오는 나중에 이제 그 전이라는 프로젝트 할 때 이제 나오겠지만 전이를 하는 거예요. 내지는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내담자를 한테 더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는데 훈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인식이나 자기 이해가 없으면 상담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요, 자신의 상담적 자질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로서 자신의 어떤 강점, 약점, 그리고 내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상담 기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상담 혹은 생활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마음 관리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것들을 잘 인식하고 또 효과적으로 좀 잘 대처하고 내 마음 관리를 위해서 항상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상담자의 인간적 특성 중에서 자기 자신의 인식과 이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상담자의 인간적 특성 중에서 심리적 건강입니다. 앞서 제가 말했죠. 심리적 건강, 이제 상담자는 건강해야 된다. 이게 그냥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 다, 특히 심리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상담 도중에 자신의 문제나 감정에 매몰돼서 내담자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미묘한 어떤 감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가 기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왔어요. 근데 과연 상담자가 만약에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한 상담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적 이해와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펜을 한번 써볼게요. 다문화적 이해와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뭐 급격하게 많이 변화되고 있죠. 특히 어떤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탄생하면서 다양한 문화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 문화가 있긴 하지만 또 뭐 각각 또 가족들마다 다 문화가 있고 다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문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별, 그 다음에 빈곤의 차이, 언어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문화적인 뭐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이제 많은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와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불과 이제 한 뭐 1, 20년 만에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찾고 있고 또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이제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상담자라면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문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나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다릅니다. 우리 가족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는 꼭 다문화 가족을 떠났어도 어떠냐면 상담자라면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담자와 얘기가 되겠습니까? 내담자하고 내하고는 완전 생각 자체가 다르고 다양한데요. 그래서 모든 거에서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예, 그게 이제 이어서 개방성이 나오네요. 예. 개방성이 나오는데 내담자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용력, 예, 제가 방금 말했죠. 더불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개방은 내담자의 마음을 여는 하나의 열쇠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을 이제 개방함으로써 내담자와 그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또 내담자와 아주 안전한 저분도 이런 상담자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와 안전한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좋은 품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객관성입니다. 예. 객관성은 우리가 이제 상담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그 내담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내담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보면 어찌 보면 되게 쉽게 풀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담자 인간적 특성 중에서 객관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환경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내담자의 기분이 심한 기복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그 상황이 사람을 막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화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분이 아주 좋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런 상황하고 관계없이 이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뭔가 뭐 정동장애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병리적인 현상으로 좀 이제 그 심리치료 상담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뇌의 어떤 그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걸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이제 자기가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 이제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객관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유능성이 이제 그 상담자 인간적 특성 중에서 하나인데요. 유능성은 내담자의 마음과 생각을 파악하고 이해한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하고 바람직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능성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능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담자가 만약에 유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우리 내담자가 느끼게 되면 훨씬 더 어때요? 상담이 잘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많은 그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능성은요 42페이지에 있어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보이는 비언어적인 어떤 신호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의 감정은 언어적인 신호보다 비언어적 신호, 또 표정, 목소리의 높낮이와 속도, 또 몸의 자세, 방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언어적인 어떤 그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에서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감수성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심한 관찰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통해서 통찰력 이런 것들이 또 직관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 상담자가 가져야 될 여러 유능성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한 자기 인식과 이해 이런 것들도 뭡니까? 상담자의 유능성에서 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무엇인가를 통찰하고 자기를 통찰해내고 또 상대방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뭐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내는 이런 통찰력, 관찰력 이런 것들 이게 다 유능성에서 상담자의 유능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7번째가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일종의 뭐 설득의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 과정에서 상담자의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를 쌓아야지 어떻게 신뢰감이 와야지 자기 개방도 하고 내담자가요 자기 개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와 이렇게 라포도 형성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인품 또 신뢰로운 어떤 언행 일치 및 내면적인 감정과 그리고 표현의 일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떤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돼 있죠. 객관적이어야 되고 유능해야지 또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심리적 건강이 있어야지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 매력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뭐 후광 효과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었나요? 네, 잊어버리셨나요? 초도 효과죠. 이 초도 효과들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는 내면이 내 정서적인 어떤 그 심적인 건강, 안정 이런 게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매력 속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잔잔한 미소라든가 깊이 있고 신뢰로운 음성, 옷차림, 또 기품 있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노력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인간적인 특성과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담 관계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2교시가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고 3교시는 조금 짧게 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교시 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